제가 직접 선대위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깃발을 들겠습니다. 네, 4.15 총선 이제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 정당 참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비례연합에 함께할 정당들을 오는 18일까지 정하겠다, 이렇게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황교안 대표가 직접 맡겠다고 밝히면서 김종인 전 대표의 영입이 무산됐습니다. 오늘 정치와호정용 김홍국 대진대 개공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이 비례연합 참여 마감 시한 오는 18일로 확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례연합을 위해서 출범한 정당들에게 단일화를 요구하면서도 불참 의사를 밝힌 정의당, 또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은 민생당을 마냥 기다리지는 않겠다, 이런 뜻도 밝혔습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의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최소한 이 수요일까지는 이를테면 합당이나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하나가 돼 달라, 그렇게 하나된 이 플랫폼 정당에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들이 참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정의당한테는 이제 러브콜 더 이상 안 보낼 것 같고요. 민생당은 오늘까지 좀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도 지금 이거 비례연합 정당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선거 전체적으로 3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일단 플랫폼 정당, 선거연합 정당, 그리고 네. 시민을 위하여 두 군데가 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다급하고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랬다가 오늘 선거연합 정당에게 한 방 맞았습니다. 민주당은 원오브댐, 참여하는 플랫폼 정당에 참여하는 한 정당이지, 민주당이 왜 이렇게 주도하냐? 네, 민주당 주도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선거연합 정당에서 오만한 모습 보이면은 국민들께 혼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선거연합 정당 플랫폼 쪽의 얘기고요. 네.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녹색당이 일단은 투표를 통해서 했고요. 네. 미래당이라고 하는 청년 중심의 정당이 일단 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아마 시대전환이라고 하는 또 이런 정치 세력도 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민중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정의당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의당은 원칙을 지키겠다. 우리는 그렇게 비례정당 만드는 건 하지 않겠다. 아마 정의당은 비례 의석에서 최소한도 두 자릿수 이상의 그동안 10 내지 15% 정도 항상 그 정당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이런 비례정당, 여야 거대 정당들이 모습에 실망한 그런 지지층을 흡수하면서 지역과 비례해서 일단은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의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참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러나 마지막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민생당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바른미래당 계열은 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네. 나머지 쪽에서는 참여 쪽의 얘기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지율 가지고, 그리고 지역에서 민주당이 호남 지역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지지율이기 때문에요. 이대로 간다면 민생당은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런 측면에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생당은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이 거의 다 참여하게 되고요. 네. 민주당은 그중에 원오브댐이 돼서 아마 10번 이하에서 한 7명 정도 비례대표를 내는 쪽으로 아마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정말 이게 소수 정당들이 많이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다. 여기 참여하는 정당들이 최소한 한두 석 이상씩을 가져가게 된다면 이제는 과거에 얘기됐던 득표를 하고도 의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정당들이 진출하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 색깔들이 나타나고 21대 국회가 물론 그들이 뭐 다수는 아닌데요. 거대 정당끼리 아마 큰 다툼이 되겠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정치적 녹색당이라든가 뭐 새로운 기본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들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21대 국회는 어떤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길 것 같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많으면 그만큼 또 이해관계도 복잡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면에서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작년 12월 27일 날 선거법이 개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에 민주당이 뭐라 그랬냐면 국회 구성의 다양성과 대의성을 높이는 새로운 선거법은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 지금 거대 양당 체제를 소수 정당들이 참여를 해서 나름대로 새로운 정치 개혁을 하자는 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얘기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 벼랑간 선거법 기본 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핵심인 정의당이 지금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꼼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정당이기 때문에 미래한국당과는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주도하는 정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시한을 언제까지 하라고 얘기를 하고 더 황당한 얘기는요. 나는 이건 중앙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거라고 보는데요. 아니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연합과 관련된 그 정당에 대해서 우리는 순위를 뒷번호로 하겠다. 이건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건 자기가 공개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연합 같은 데서 얘기하는 네. 손을 떼라는 얘기가 뭐냐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주도적으로 하고 의원 꼬주기 하고 이런 식으로 가져갔을 때 과연 국민들이 당신들은 왜 선거법을 개정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냐. 지금도요. 이런 지금 전에 우리 김 박사님이 얘기하신 아니 소수 정당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치개혁이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실현이 되면 정의당은 오히려 가장 피해를 보는 정당이 돼버린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선거에 대한 개혁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는 것은 네. 제가 볼 때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좀 보고요. 이거는 이제 다시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지만은 네.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민주당이 우리는 의석수가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관철시키겠다라고 모든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네. 지금 벼랑간 미래한국당이 일당이 되는 거, 미래통합당이 일당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겠다. 아, 야당이 일당이 되는 게 왜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2016년대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으로 일당이 된 거, 그것도 나쁜 건가요? 집권당이 잘못했으면 심판받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누가 판단하는 거냐? 그건 국민이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미래통합당 일당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이 비례위성정당은 말은 선거연합이지만 결국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일 수밖에 없다. 네. 그건 분명하게 국민들이 이제 지금 뭐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는요. 논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국민의 심판의 문제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건 뭐 역시 유권자가 판단할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는 예. 상황입니다. 저희도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럼요. 부분이고. 당연하죠. 이해찬 대표가 지금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의원들 이렇게 만나고 다니면서 의원 이 비례연합 정당에 좀 가라라고 지금 얘기를 설득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보도가 나왔어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궁여지책이죠.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미래한국당 그리고 미래통합당이라는 정당이 네. 사실상 도로새누리당 과거의 국정농단으로 들어간 다시 말해 탄핵 이전으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정치의 가치를 내세우거나 그동안의 국정의 발목을 잡으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과거의 행태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거든요. 도리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를 계기로 해서 더 과거의 행태를 더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인데 국민들께서 이것을 용납하겠습니까? 개혁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여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의 입장은 물론 다르겠죠. 그러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정치 세력에게 정권을 내주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이 앞으로 후반기에 완전히 마비되는 사태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여권 내 이제 공감대 그리고 개혁 진영의 공감대가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해찬 대표는 각 정치인들 특히 이제 중진 의원들 를 설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래한국당 의원 현역 의원이 5명인가요? 더 그렇습니다. 들어갈 수도 5명입니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보다는 좀 더 많아야 되겠다 이 그래서 생각할 거 아닙니까? 더 앞 순서를 받아야 기호에서 앞쪽을 받아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고 아마 미래한국당도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의원들을 통합당에서 보내거나 뭐 이런 방식을 취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경쟁을 하는데요. 저는 양쪽 다 꼼수다 결국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네. 정치개혁의 순수한 취지를 처음부터 훼손하고 꼼수로 이걸 망가뜨린 미래통합당 그리고 마찬가지로 꼼수로 대응한 더불어민주당 양측 다 국민들의 저는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지금 상황은 이미 꼼수와 꼼수로 해서 네. 양쪽의 이 판단들을 놓고 국민들께서 저는 이제 판단을 해주시리라고 믿는데요. 어쨌든 정치 개혁의 대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과거의 국정농단 국민을 블랙리스트로 갈라놓고 도탄에 빠뜨렸던 그 시절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가치를 만들 것이냐. 보수도 진보도 새로운 가치를 내서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 판단은 정치인들은 열심히 할 겁니다. 뭐 선거가 이제 뭐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4월 15일 판단하실까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미래통합당도 오늘 큰 매듭을 하나 지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오늘 오전에 직접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 영입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는데 불발이 됐죠. 황교안 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당은 오늘부터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선대위는 경제 살리기와 나라 살리기 선대위가 됩니다. 제가 직접 선대위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깃발을 들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서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을 진다고 하는 엄중한 자세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김종인 대표를 영입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시간을 끄느라고 선대위 출범 자체는 좀 늦어졌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지금 황교안 총괄 단독 체제로 간다 이렇게 내려진 건가요? 김종인 전 대표가 실은 선대위에 오는 거는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김종인 전 대표가 누구죠?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위원장이었습니다. 네. 당시 경쟁자가 새누리당이에요. 네. 그 새누리당을 목에 칼을 들이든 사람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인데 그분을 다시 걸어들여서 한다? 이거는 자기 부정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아마 최고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이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민주당에서도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당시 비대위원장을 영입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당들의 정체성을 자기네들 스스로 훼손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럼 국민들은 굉장히 혼돈스러운 거죠. 4년 만에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아있고, 두 번째는 매끄럽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공천관리위원장과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이 추대하려고 하는 이 선대위원장 사이에서의 공천 문제 또 갈등이 있다 보니까 빨리 이것을 매듭져야겠다라는 그런 고육적으로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다고 보는데요. 결국은 뭐 선대위원장은 한 사람 가지고는 힘들 겁니다. 결국은 공동 공동으로 선대위원장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황교안 지금 대표는 이제 종로 선거구에 나갔기 때문에 이게 뭐 굉장히 격전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본인 선거 치르기도 사실 굉장히 그렇습니다. 빠듯한 거 어렵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슷한 얘기가 기억이 나시지 않습니까? 88년도 당시에 제13대 총선이었었는데 DJ와 YS가 예, YS는 맞죠? 네. 부산에 출마를 네, 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DJ는 비례대표를 갔고. 갔어요. 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평화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그랬나요? 왜냐하면 DJ가 선거에 올인한 반면에 네. 김영삼 총재는 부산에 얽매였기 때문에 선거 전략상 굉장히 큰 실책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봤을 말씀은 때 지역구에 본인이 나가야 되는데 혼자서 선대위원장 맡는 거는 당에도 도움이 안 되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보완이 있을 거라고 좀 봐요. 외부에서 무게감, 중량감 있는 분을 네. 영입을 해서 다시 선대위 체제를 끌고 갈 것이. 또 하나 이제 좀 그 미래통합당의 고민은 뭐냐면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별 선대위원장들이 있어요. 잠시만요. 지금 자막에 나오는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미 정해진 모양이죠. 이게 새로 들어온 발표가 소식인 것 됐습니다. 같습니다. 이미. 그래서 저런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말씀대로. 박형준 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분이시고 네. 신세돈 의원 같은 경우는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지만 이제 경제 살리기 쪽으로 굉장히 많은 저술 활동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뭐 공동선대위원장의 자격은 충분히 있다고 좀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네. 유승민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처음에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저는 유승민 의원이 가장 앞서서 공동선대위원장에 포함이 돼,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수도권 싸움이고 수도권에서 중도층을 누가 끌고 오냐 싸움이라고 한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의원이 다른 어떠한 정치인보다도 미래통합당이 수도권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리고 나름대로 전략상으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추후에 나름대로 선정이 되겠지만 왜 처음부터 황교안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자꾸만 지금 같이 하는 모습이 지금 안 보이잖아요. 통합을 했는데 그러죠. 그런 면에서 보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근데 김종인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도 생각이 처음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마음을 접은 이유 가장 결정적인 게 뭐였을까요? 역시 공동 선대위원장이죠. 본인에게 그럼요. 정권을 주는 단독 선대위원장을 달라고 했던 거고요. 왜냐하면 공천뿐만 아니라 공천은 이제 거의 다 정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향후에 당에서 내세울
실제 선거 기간의 정책과 향후의 큰 그림을 본인이 주도하겠다는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원래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는 스스로 항상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내가 결정한다는 그런 식이었는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미래통합당의 이 흐름이 좀 많이 어그러졌다. 일단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정치 쪽으로는 아무래도 동아대 교수고 이제 공천 그동안 이 통합준비위원장을 맡았던 역시 박형준 교수를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또 보수적인 경제 철학으로 여러 가지 이 흐름을 알고 있는 신세동 교수, 뭐 저도 같이 방송 토론도 많이 같이 해봤는데요. 어쨌든 경제 분야의 전문가신데요. 이런 분들을 포진을 시켰는데 저는 김영준 교수님 말씀처럼 일단 유승민 의원을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유승민 의원이 사실은 지금 마음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세보수당의 당직자들 가능한 한 고용 승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분들 다 지금 뭐 거의 나가라는 그런 상황이 돼서요. 그런 상황에 더해서 사실은 여러 의원들도 세보수당 출신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흔쾌하게 이것들을 끌어안지 못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 결국은 갈등하면서 유승민 의원을 못 끌어안았는데요. 만일의 경우 유승민 의원이 안 된다 그러면 정병국 의원이라든가 또는 뭐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던 김세현 의원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좀 통합적인 발탁을 했으면 좋았을 거고요. 지금 좀 갈라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유공화당 이쪽 그룹도 결국은 우리 같이 이제 통합하겠다는 거 처리하겠다고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수도권 상황도 좋지 않고 종로 상황도 그렇게 썩 좋은 상황도 아닌데 이렇게 파열음이 나고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들어왔을 때는 굉장한 강점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래통합당의 정책이 제대로 보이질 않거든요. 보수적인 경제와 향후의 이런 민생 정책들을 내놓을 수 있는 거.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카리스마는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잡아줬을 텐데 이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신세동 교수님은 굉장히 뭐 합리적인 경제학자긴 하지만 이런 카리스마로 당을 이끌기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은 부족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 대표가 지역도 챙겨야 되는데 당은 사실은 큰 그림을 그리고 나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 김종인 위원장 불발이 사실 저는 상당한 악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각 보지 당의 않는데요. 악재가 아니에요. 악재 정상적입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내세우는 공약은 경제 민주화예요. 네. 이 경제 민주화를 부분을 가지고 2016년, 2012년에 갔었던 지금도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바뀌려면 경제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그 핵심을 경제민주화인데 그걸 어떻게 지금 미래통합당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신세동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정통 보수로서의 시장경제 중심으로 한 이것이 훨씬 더 어필하는 그게 부분이기 지금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경제 정책의 방향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악재가 아니라 김종인이냐 신세동이라고 김종인이냐 신세동을 했을 봤을 때 이거는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결국은 문제. 정신과 가치의 문제로 봐야 될 필요가 있기. 그게 이제 안 맞으니까 당연히 이제 김종인 전 대표는 이건 내가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미래통합당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사실은 지금 내세우는 가치가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과거에 국정농단에서 벗어나서 새롭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보수의 가치를 내놓아야 되는데 최소한도 그런 틈들을 보완도 해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만들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정책도 만들어가야 되는데요. 그것도 저는 미래통합당의 선택이겠죠. 선택이죠. 보다 선명하게 가겠다라는 그러니까요. 선택일 수도 있는 선명한 선택인데 저는 그것이 마이너스가 될 잘못된 거라고 것이다. 보는 것이고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게 도리에 잘 됐다고 아니 보시는 거죠. 미래통합당이 얘기하는 건 민부론을 얘기를 했는데 바람간 경제민주화가 어떻게 이렇게 접목을 할 수 있겠어요. 더 나가서 그거는 자신들이 서로 얘기한 모순되는 가치를 겁니다. 모순되기 때문에 인재 경제민주화는 2012년, 2016년, 2017년 세 번의 선거를 통해서 성공하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 경제민주화가 더 이상 공약으로서의 파워를 갖고 있는 시대는 지났다라는 말씀 좀 그런데 드립니다. 그 민밀원이 굉장히 공허한 얘기라는 거죠. 과거의 대기업 중심의 정책이라든가 말이 실제 계속 내용을 다 꼬리를 물고 보면요.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쨌든 좋은 정책을 더 많이 만들어주고 그런 선거 과정에서 양 정당이 정말 좋은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좀 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